반갑습니다. 서양사 절대왕정 파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훈이고요. 자, 이제 절대왕정 파트까지 거치면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 서양의 또 여러 가지 근대의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은 파트고요. 자, 절대왕정 일단 등장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치며 유럽 군주들은 끊임없는 국내의 반란과 국외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은 상비군의 증강 요구, 각국 정부는 군사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재정 기구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관료가 필요했으며 서류 작업은 일상화되었고 행정 조직 또한 체계화되었습니다. 즉 관료제가 발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국가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영토 확장을 추진합니다. 왕이 제약이 없이 정권을 행사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형태가 등장한 것이죠. 자, 이런 절대 왕정의 성격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 왕정의 기반은 국왕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수여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 특히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 건축, 왕을 위대한 존재로 묘사하는 초상화가 유행하기도 해서 절대왕정 파트에서는 그 왕들의 다양한 초상화를 볼 수도 있죠. 엘리자베스 1세만 하더라도 수백 장이 넘는 초상화가 존재합니다. 자,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지지 세력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상공업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시민 계급이 절대왕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자, 그 절대왕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경제 정책은요, 바로 중상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자, 이 중상주의는 상업과 무역 활동이 나라의 부를 증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 건데요. 중금주의라고 해서 금과 은 등 귀금속을 국부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산업을 육성시키며 무역을 통제하고 관세 장벽을 통해 수출을 중대하며 수입을 억제하며 그 무역에서 차액을 획득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죠. 자, 절대왕정의 산업 장려와 시민 계급의 성장으로 유럽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주식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자본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자, 절대왕정 파트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도표가 있는데 절대군주는 왕권 신수설과 중상주의로 대표된다. 그리고 관료제와 상비군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 대상인과 상인 수공업자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한다. 기존 봉건 귀족들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는 대신 왕권에 복속되고 그들의 관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도표화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고려를 할 땐 절대왕정은 왕권 신수설이라는 키워드, 관료제나 상비군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상주의도 잠시 봐주시면 됩니다. 정말 메인 테마는 뭐가 되냐면요, 바로 각국의 그런 군주들 사례, 어떤 왕이 있었는지, 그 왕의 업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유럽 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냐입니다. 펠리페 2세라는 군주고요. 16세기에 활약했습니다. 자, 그는 크리스트교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과 싸우게 되는데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합니다. 1571년 일이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포르투갈을 병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크리스트교를 강요한 나머지 가톨릭에 반발한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엔 그 독립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허용을 받죠.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나가게 되고 에스파냐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불어 이 에스파냐의 함대가 일명 무적 함대라 해서 명성이 자자했는데 영국과의 일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이게 1588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의 육성이 미비했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 지면서 이제 무역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가고 네덜란드 상실하고 이러면서 국내 산업이 미비한 상태에서 쇠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이 펠리페 2세는
마드리드의 엘 에스코리알이라는 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왕묘, 왕궁, 도서관, 수도원 등을 장엄한 규모로 조성했는데 예전에 함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덜란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왕으로 언급된다기보다 이 시기 번영한 나라로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독립 후에 어디로부터죠?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후에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했던 나라로 무역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들이 진출을 할 때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진출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등지에서 무역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것을 건설했는데 이 뉴 암스테르담이 오늘날의 뉴욕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전체 유럽 상선의 4분의 3을 보유한 최대 해운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왕이 언급이 되지 않았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할 때는 공화국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휩쓸었죠. 그 시대 이후에는 왕정으로 이어집니다. 절대왕정 파트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영국 이야기해드릴게요. 튜더 왕조의 왕들입니다. 헨리 8세 수장법을 선포했죠. 1534년 일이었고 영국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강력한 해군을 육성했으며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스스로도 절대군주의 면모를 많이 보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재위는 1500년대 중반부터 1600년대 초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모직물 공업이 활발히 육성이 되었었고요. 자, 에스파냐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펠리페 2세 구원 요청도 있었는데 구원 요청도 부딪히고 바다에서의 싸움도 이겼습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1588년 격퇴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버지부터 이어져 왔던 종교개혁이 이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요. 통일법이라는 것을 1559년 내리면서 영국 국교회가 확립이 되죠. 화폐를 통일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를 했으며 빈민구제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1600년 동인도 회사 설립을 허가했고 해외시장이 개척이 됩니다. 자, 그런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 문학도 황금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셰익스피어, 베이컨, 스펜서 등 문인들이 많이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상징적인 나라죠. 프랑스. 절대군주 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군주가 또 한 명 있는데요. 일단 왕조는 부르봉 왕조입니다. 자, 이 부르봉 왕조의 개창자가 낭트 칙령을 내렸던 앙리 4세입니다. 1598년 낭트 칙령을 통해 위그노에 대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프랑스 내부에 불교와 신교 간의 종교 분쟁을 수습고자 했던 왕입니다. 여러 가지 면모를 보이면서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자, 루이 14세로 가면서 그 정점으로 가게 되었다. 자, 루이 14세 재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643년부터 1715년까지였고요.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으며 어릴 때부터 이제 발레 공연을 했는데 그때 태양신 아폴로 역을 맡으면서 태양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미곶 국가라는 표현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프랑스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꼭 들리는 곳이 되겠죠.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증축해서 대궁전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중상주의 정책을 상징하는 이 콜베르를 등용한 정책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중상주의 무역의 특징은 보호무역이죠. 그리고 국가의 강한 통제도 있습니다. 더불어 귀금속과 식민지의 적극적인 확보 필요성을 재상 마자른과 함께 국왕 루이 14세에게 강하게 주장한 콜베르. 그래서 종종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이 사파가 잘 나오죠. 콜베르와 대화를 하고 있는 루이 14세가 잘 나옵니다. 더불어 아까 앙리 4세 때 낭트 칙령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낭트 칙령을 1685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도 사실은 가톨릭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되면서 이 위그노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주변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곳으로 많이 가죠. 자,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좀 침체되고 무리한 전쟁을 지속하면서 만성적인 재정난이 초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루이 16세로 가서 터져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파냐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동쪽 같은 경우는요,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서쪽보다는 좀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계급의 성장이 미약했고 농노제가 좀 잔속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늦은 시기에 군주들이 다뤄지게 되고요.
더불어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못한 이런 지역에서는 군주 스스로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프로이센이 되겠고요. 자, 그럼 프로이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이센은 훗날 독일 통일을 이끌게 되는 현재 독일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전신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군주는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고 또는 프리드리히 대제 또는 프리드리히 대왕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재위 기간은 18세기 중후반까지입니다. 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슐레지안 지방을 차지했는데 이 슐레지안 지방 자체가 섬유공업도 발전했고 석탄, 철 등 자원이 풍부한 핵심 지역이었죠. 더불어 폴란드 분할에 참여를 해서 영토를 확대를 시켰고요. 서유럽을 모방해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했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키도 했습니다. 더불어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국가 제1의 공복일 자처했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되죠. 자, 산업을 장려했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계몽 사상 영향을 받았는데 이 계몽주의자 프랑스의 볼테르 등과 교류를 하면서 나눴던 서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오스트리아로 가볼게요. 18세기 중반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제가 있었고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영향으로 프로이센의 슐레지엔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이센의 슐레지엔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프리드리히 대왕 시점에서 슐레지엔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 의회의 지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나온 군주인데요. 18세기 후반 요제프 2세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몽 전지군주를 자처했다고 해요. 러시아 차례입니다. 표트르 대제 보겠습니다. 제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 걸쳐 있고요. 적극적인 서유럽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했고 발트해로 진출을 했으며 오스만 제국을 압박해서 흑해 북부로 진출하기도 하죠. 자, 그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을 했고 이후 수도로 삼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강의제였을 때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죠. 자, 그리고 예카테리나 2세 살펴보겠습니다. 제위 기간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말까지네요. 1762부터 1796까지니까. 계몽 전제군주를 역시 자처했네요. 어김없이 볼테르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로 엮일 수 있는 군주가 지금 보시면 프리드리 대제도 있고 여기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도 있습니다. 그녀는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그들과 함께 폴란드 분할을 점령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왕들만 다시 언급해드리면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앙리 4세와 루이 14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또는 대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에나 요제프 2세, 그리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였습니다. 내용이 간단하죠?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요. 드디어 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 시민혁명은 아니고요. 과학혁명 그리고 18세기 계몽사상 쪽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